자, 그렇다면은 이번 이재명 대표 가장 핵심은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고 또 성남시 측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특혜를 줬고 대신에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하지만 공익을 환수했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면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예, 이재명 대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해 갈까요? 그렇죠. 본인은 뭐 거듭 지난번 국정감사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대장동에 5천억 이상을 이제 환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장동 사업은 이미 계약을 할 때 확정이익으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자체를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이제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확정이익 같은 경우는 1,800억 정도를 이제 확정이익으로 했는데 네. 문제는 대장동 이익이 막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7,000억 이상이 이제 이익이 났는데 보통의 이제 현덕지구라든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조항을 넣어서 그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데에서는 일정 부분 또 서로 나눠 가지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과도하게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밑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채택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의문이 남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은 확정이익을 5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가져가는 1,800억 말고 제1공단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이 2,500억을 본인은 환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본래 민간이 그냥 부담해야 될 그 돈이기 때문에 환수한 게 아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네. 그다음에 서판교 터널 같은 경우도 이 1,120억을 들여서 민간이 이거를 뚫었는데 이 뚫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 이익 자체를 전부 다 대장동에 있는 개발업자들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성남시의 어떤 환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5천억, 검찰은 1,800억밖에 이익 남지 않았다. 그 나머지 이익 자체는 그럼 왜 초과이익 환수항을 왜 굳이 안 넣느냐? 검찰의 시각은 결국 4,482억이라는 천화동이 1호의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지분, 측의 지분,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업자에게 이 조항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도한 이익을 줬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어떤 배임 혐의의 핵심 논리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현정 의원이 얘기한 건 검찰 측 주장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 주장은 뭐냐면 5,500억이라고 그러니까 환수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초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부동산 경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성공할 수 있다는 아무런 어떤 전망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당시에서 그러면 나중에 초과이익 환수했을 때 성남시가 받을 수 있는 이익과 아예 그냥 처음부터 확정 이익을 또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이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는 성남시가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확정 이익을 먼저 확보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았고 화랑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확정 이익을 먼저 갖는 것이 성남시 이익이 된다고 봤고 근데 그 이후에 개발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익을 많이 본 거죠. 네. 그래서 초과 이익 환수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아까 얘기했던 뭐 개발 공원 개발하고 그다음에 터널 뚫는 거예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거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뜯어간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결국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났을 때 거기에서 일부분을 또 환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책적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이 모두 다 화랑이었고 정말 이익이 많이 날 거라고 계획을 했다면 그걸 알고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당시 경제적 판단이나 부동산 판단이 별로 그렇게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이익을 확보하는 확정 이익으로 갖는 것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맞다고 하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시장의 업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어땠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 개발을 할 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당시에 쟁점이 됐잖아요. 예. 결국 확정이익 1,800보다도 지분의 7%밖에 없는 민간 업자들에게 엄청난 그 액수가 몇 배가 3배가 넘는 액수가 돌아간 걸 보고 국민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체적으로 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이 검찰 조사는 완전 시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제 기소는 뭐 이 대표의 얘기대로 정해져 있고 또 뭐 체포동의안 부결 그러나 기소가 되고 재판은 열리고 일주일에 3번까지도 재판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1당 대표가 재판정에 일주일 내내 이제 본인 말대로 경기도지사 때 2번 불려다녔다고 하는데 3번씩 재판에 나가면 아마 도하 언론 방송이 이 소식을 중계방송하느라고 아마 그 나를 지새지 않을까.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제가 여기서 네.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유동규 씨, 정진상 씨, 김용 씨가 등장하는 대화방이 네. 2014년 9월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개의 방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무방 2, 하나는 법무팀이라고 해요. 거기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가 있었고 그게 정무방 2랍니다. 그럼 정무방 1이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정무방 1의 존재를 짐작해 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 것인가. 또 법조팀이라는 그런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다는데 여기에는 변호사비 쌍방울 전환사채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 이태영 변호사, 김모 비서관, 의원님 전쟁입니다의 메시지로 유명한 김모 보좌관이 있었고 유동규 씨가 있었고 자 유동규 씨의 일방적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대화방이 물론 지금은 전화기를 바꿔서 없다 그래요. 네. 검찰은 이런 모든 민주당 측에서는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뚜렷한 스모킹 거는 없다. 물론 현재까지는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재판에서 검찰이 뭘 내놓을지 또 이런 대화방이나 이런 조각들을 가지고 검찰은 집요하게 판사를 설득하려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그 조사는 아마 길고 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법정 이제 다툼의 전망에, 예. 신호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찰은 2015년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지분 절반 제공을 약속을 했고 또 이를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만배로부터 유동규를 지나 정진상, 이재명 대표까지 갔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 지분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렇다면 상반된 입장을 계속 가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이제 지금 추가 공소장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재명 대표도 뭐 140 몇 번이나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나는 뭐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어떤 기록들을 내야 돼. 지금은 이제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뭐 이 진술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아마 입장문만 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법정 가서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또 검찰도 보면 지금은 유동규 씨의 어떤 증언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진상 씨로부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아마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은 아니지만 백현동 관련해서 김인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하고 원래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15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기록을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검찰의 앞으로 임무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보고를 했고 받았고 그럼 정진상 씨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정진상, 김만배 이 두 사람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저는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한 건데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당시 내가 쓰려는 게 아니고 형들 노후 자금이다. 대선 자금에 필요한 데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형들 노후 자금. 그러니까 네. 유동규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참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아까 그 대화방 얘기를 좀 하자면 김모 보좌관이 그 요청을 해서 마포 상수역 인근에서 그 수고한다고 보좌관들에게 300만 원을 요구받고 본인이 만나서 200을 얹어서 500을 건네줬다. 고자진들도 수고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으로 아마 뭐 놀러 갔는지 그 세미나가 있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본인이 방을 잡아달라고 해서
그 예약도 해주고 비용도 내가 치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동규 씨의 주장으로 SNS 대화방에서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형들 노후자금 20억 원 이것도 분명히 근거 없이 제1야당 대표, 제1당 대표를 향해서 유동규 씨가 그렇게 주장을 툭툭 던졌을 리가 없다고 검찰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라고 판사에게 제시를 했을 때 그게 그 일방적 주장이고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이건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지 그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정황 증거로서 증거로 채택할 만하다 이렇게 볼지는 앞으로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요. 최준봉 교수님,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방어는 지금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네.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과정에 또 지난번 그 후보 되기 전에도 그때도 사실은 지사하면서 그때도 국정감사 받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단 일원도 취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방금 얘기했던 그 정 변호사 얘기도 그래요. 재판에서 뒤에 부분만 지금 얘기가 된 건데 앞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정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유 전 본부장이 나에게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도 했어요. 네. 정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뒷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지분이 있냐고 또 물어봐요. 그럼 판사가. 그랬더니 지분이 있는 게 아니고 형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지금 정 변호사가 들었던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무슨 직접 본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말만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재판 가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증거를 저는 명확하게 물증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그게 진실이라고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유동규 씨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죄를 좀 감량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법정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금 검찰 조사 받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검찰이 기소할 건 이미 100% 확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소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니 기소된 다음에 법정에 가서 그러면 자세히 얘기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법정 가서 얘기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검찰 조사에서는 조용하지만 법정에 가서 법리로 따질 때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사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건을 일부 이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백현동 사건도 같이 조사하게 될 텐데요. 아까 잠시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백현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개발을 앞두고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와 100회 이상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정 전 실장은 통화 관련해서 사실이나 안부를 묻는 그런 차원의 전화였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로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검찰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조사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115번 했댔으니까 그중에 네. 몇 번은 안부도 물었겠죠. 하지만 그게 뭐냐면요. 2015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 네. 백현동 시행사가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달 2015년 2월 달에 그 시행사가 식품연구원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거든요. 얼마짜리 땅이냐? 뭐 1, 20억짜리 땅이 아니고 2,187억짜리 땅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네. 그때는 그 땅이 자연 녹지였어요. 만약에 이게 준주거지로 풀렸으면 뭐 5천억, 6천억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달 뒤에 4월 달에 성남시 도시주택국이 뭘 그 검토를 갖다가 그 보고를 하냐면 이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종상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보고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를 했느냐? 사인을 결재를 받았는데 첫 번째가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누가 했느냐? 정진상 실장이 그 사인을 갖다가 했어요. 2015년 4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7일 날 실질적으로 이제 용도 변경 종상향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4단계가 뛰어넘어 가지고 종상향이 아주 파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용적률이 자연 녹지일 때는 50%이거든요. 준주거지면 500%가 돼요. 네. 그게 아주 지금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뭐 한 20몇 층인가 30층인가 아파트가 그렇게 들어섰다고요. 만약에 그 50%밖에 안 됐으면은
뭐 한 5층이나 뭐 몇 층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김인섭 씨하고 정진상 씨가 무려 그 일이 막 핫하게 돼 있을 때 115번이나 이제 통화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종상향하는 결정을 정진상 실장이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시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시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인섭 씨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예. 김인섭 씨라는 분은 2006년도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시장 나왔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한 분입니다. 네, 가까운 사이군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또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또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소위 그 별명이 허가방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 허가를 잘 받아온다라고 해서 허가방이라고 그랬고, 네. 그만큼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는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입문에도 상당히 어떤 기여를 했다.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로비가 통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혹들도 있고 또 검찰 출석을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